그렇군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이분 만나네요. 모셔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의 신승우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바쁘시죠? 아니 아닙니다. 우리 네. 미국 주식사관학교가 주로 미국 주식 하는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뭐 특별히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방산주 이야기만 쫙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방산주, 미국의 방산주 그러니까 방위 산업. 맞습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 네 로키드 대표적으로 마틴이나 이제 떠오르는데. 뭐 레이지온이나 네. 해가지고 보통 방산주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보는 게 괜찮은 이유가 네.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어쨌거나 전쟁을 하는 중이고 네. 뭐 그 전쟁도 이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쨌거나 에스컬레이팅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일단 눈여겨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방산주를 투자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먼저 방산주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QQQ보다 못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우상향을 되게 로버스트하게 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네, 지수보다는 보통 잘 갑니다. 잘 간다. 네. 올라갈 땐. 네네네. 내려갈 땐 더 많이 떨어지겠네.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로도 일단 그러니까 캡이 딱 있어가지고 네. 내려갈 땐 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아, 예.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거는 사실 확실히 맞고요. 저도 네. 지금까지 맞았는데 네. 지금까지라는 게 이제 00년도 이후부터 22년도까지는 QQQ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방산주 주식들이 훨씬 잘 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난 20년 동안은.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서 어떤 세그먼트를 잘라보더라도 네. 사실 어떤 기관에서든 잘 가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주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언제나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방산주 ETF를 볼 경우 약간 애매한 부분이 방산주 회사가 사실 직접적으로 방산에 연관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ETF 특성상 10개 이상의 종목을 이제 10% 이하의 비중으로 담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이제 방산이랑 상관없는 종목들이 방산주 ETF 담긴 것도 있습니다. 아, 그게 방산을 하는 회사의 개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메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산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진짜 가져가고 싶으면은 예. 진짜 전쟁 무기 만드는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런 회사가 많아봐야 그러니까 넓게 봐도 6개, 7개 정도인데 네. 실제로 ETF를 실무적으로 담을 때는 10개 이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도치 않은 분산 효과가 일어나서 그 투자 아이디어가 맞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10개 살 때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방산주에도 시총이 뭐 19, 8, 7, 6 이렇게 쭉 있으면 네네네. 시총이 큰 거는 더 많이 사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똑같이 사야 되는 건가요? 그건 ETF 운용하는 것 따라 다른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비중의 캡은 있습니다. 비중 캡이 네, 있다. 비중 캡이 제가 기억하기로 상위 5개가 50%를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일반적으로 10개를 담고 10%씩 담다 치면은 일반적으로 그게 가장 집중 투자를 하는 ETF 형태인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방산주 미국 ETF 살려면 뭐 미국 주식 잘 모르니까 ETF 많이 뭐 보잖아요. 그런데 방산주는 안 그럴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QQQ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ETF를 사는 게 맞는데요. 네.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개 추려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대놓고 리밸런스 그냥 하는 게 더 사야겠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네. 말씀하셨던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방산주들보다 이제 지난 20년 기준으로 1000%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알파를 많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길일 텐데요. 근데 업사이드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거는 그래서 맞는데 네. 다만 업사이드가 굉장히 제한되기는 합니다. 이게 왜 제한되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보다 전쟁이 나도 폭등을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게 이제 00년도에 그 01년도에 이제 9.12이 터지고 그다음 네. 03년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났는데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방산주들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럽그룹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에서 6% 정도씩 올랐는데 근데 나머지 RTX, 레이시온이나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QQQ보다는 사실 대부분 다 좋았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게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년 피리어드를 찍어왔을 때 네. 사실 누가 봐도 가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 20년 동안 높았던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간에 정작 마이너스를 했다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업사이드가 막 엄청 폭등하거나 이런 형태의 주식은 절대 아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가 이런 이유가 왜 그런지 보면요. 네. 걸프전 때 이제 걸프전 이후에 뭔가 뒤에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망한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쟁에다가 비용을 많이 쓰면은 차세대 무기 만드는데 비용을 못 씁니다.
차세대 무기 만드는 데 비용을 써야지 실제로 방산주들의 이제 미래 먹거리가 보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에서 실제 국방비를 많이 써버리면은 그 뭐 다음 몇 년 동안은 사실 새로운 무기를 만들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방산주는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맥도널드 더글라스라는 이제 되게 유서 깊은 전투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걸프전 이후에 스텔스 전투기 이제 계획들이 다 취소되면서 네. 이제 보잉으로 인수합병되는 일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도 전투기 섹터를 LMT, 그러니까 이게 그 로키드 마틴 그룹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걸프전 때는 스텔스 전투기들의 퍼포먼스가 정말 압도적이었던 전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썩 좋지 못한 결말을 맞았다. 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약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생각보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막 무디성 매수 이러면은 안 되는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전쟁이 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그렇게 막 썩 잘 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라크 전쟁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전비를 지출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차세대 이제 뭐 전투기라든지 F-22 같은 것도 물량이 많이 잘렸고요. 그리고 차세대 이제 전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물량 다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전쟁이 난다고 해서 호재 물론 일단 단기적으로 호재인데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굉장히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전쟁 같은 게 나는 게 이제 호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건 그렇죠. 그냥 단순히 아, 네. 주가만 보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런데 어제 들으니까 전쟁이 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나는 것보다는 전쟁이 날 것 같은 예상이 오래 가야 이게 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참 오르지 않으면 사실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QQQ보다는 그래서 대개의 경우 퍼폼하고 잘 있다? 가더라. 네, 네. 예, 예. 그래서 참 애석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네. 요즘 방산 같은 경우는 무기만이 아니라 우주항공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언제나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주군을 창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얘네 진짜로 스타워즈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주 쪽에도 많은 이제 연관이 있고요. 우주만큼 또 많은 연관이 있는 부분이 또 사이버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방산 쪽에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는 가장 잘 간 섹터가 로키드 마틴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냐 하면은 지난 20년 동안은 스텔스 전투기, 그중에 스텔스 전투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전장이었다라는 네. 게 지난 20년 동안의 전장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번의 전장은 어디로 가 될까 좀 예상을 해보면 미리 그럼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네, 원래 항공이나 우주는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정보전 부분이 분명히 많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다. 네네네. 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투기 만드는 것보다 원가가 덜 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전투용 소프트웨어 특히 이지스함이라든지 최근에 전투기들도 다 보면은 이제 비행을 하는데 그냥 비행이 예전처럼 그냥 정말 역학적으로 비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계속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제어를 하면서 이제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정보전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보통 C3라는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C3라는 개념을 많이 C3, 썼는데요. 예. 이게 커맨드, 컨트롤, 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제 전투를 할 때 꼭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꼭 매니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개념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C4ISR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여기다 컴퓨터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네. 그만큼 실제로 이제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이 예전에는 이게 이게 자동차랑 비슷한 게 네. 자동차도 예전에 기기 장치였지만 최근에는 거의 뭐 바퀴 달린 아이폰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탱크들도 최근에는 포 쏘는 아이폰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한 10년 전에 골드만삭스가 자기네 금융회사 아니고 IT 회사라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골드만은 많은 네. 부분을 자동화해서 네. 오토메이션에서 네. 굉장히 큰 회사기도 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인텔리전스랑 이제 그다음에 서베일런스, 그다음에 레코니언스라고 해가지고 적을 발견하는 것들 미리 발견해서 적이 알기 전에 이제 타격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실제로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래는 탱크를 만든 걸로 유명했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매출 중에서 이제 탱크 파는 돈보다 소프트웨어 파는 돈이 더 많이 법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엄청 많이 뜨는 부분들이 이제 무인기.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도 무인기 때문에 맞아요. 엄청 이슈가 있었는데 네. 사실 무인기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엄청 대놓고 드러나 본 사건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 일단 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탐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찰은 이제 카메라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그냥 싸구려 카메라만 달아놓더라도 그냥 무인기를 띄워놓으면 애지간한 수준 정찰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전투기 같은 거에 의존해서 이제 전투기나 아니면 정찰기 같은 거에 의존해서 이제 정찰했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싸구려 드론으로도 정찰이 되기 때문에 전자의 판도를 많이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인기를 하면 드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무인기를 하면 진짜 큰 비행기에 무인 비행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컨셉은 다 없어지고 그런 컨셉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예, 예. 이제 가성비가 이제 드론이 훨씬 좋으니까. 드론이. 예. 왜냐하면 그 큰 무인기 만드는 비용 하나면은 이제 무인기를 100대, 1000대씩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럼 100대를 띄워가지고 한 대만 돌아와도 사실 정찰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드론도 꼭 이렇게 클 필요도 없잖아요. 점점 작아지겠네. 네네, 드론도 사실 카메라만 달면 되니까. 요만해질 수도 있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요만하기까지는 좀 어려워도. 예전에 무슨 공상 과학 영화 거기에 벌로 네네네. 뭐 한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벌을 갖다가 뭐 수억 마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어서 그야말로 다 안 돌아와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돌아오면 되잖아요. 사실 정찰은 그런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드론의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심지어 이 가성비가 좋다는 게 사실 예전부터 개념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몇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굉장히 좀 효용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 두 나라가 다 공군이 없고 육군이 많은데 공군의 역할을 드론이 대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방공 전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보병 대 보병 전투에서도 무인기를 쓰면 도움이 되네라는 이제 실전에서의 개념을 확실히 보여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드론도 분명히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개념이 될 것 같다, 방산주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중간에 조금 얘기가 남았지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시장에서 유난히 방산주만 이렇게 떼서 얘기를 해주신 어떤 시사점, 이유가 나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내년 시장이 뭐 솔직히 뭐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럴 때 약간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뭐 무조건 어떤 기술 섹터나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하면 사실 그쪽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네, 2023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항상 딱 보기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방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시장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거시경제 영향도 덜 받고 이제 뭐 거시경제 영향도 확실히 좀 덜 받고 어쨌거나 QQQ 같은 지수들도 아웃퍼폼을 하니까 이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로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사실 기술 쪽에서 대단히 재밌는 부분인 게, 네. 방산주가 본질적으로 업사이드가 높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수준은 높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비싸게 못 팝니다. 사주는 곳이 나라니까 네. 사주는 곳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망할 정도로 돈을 적게 주진 않지만 예. 그렇다고 엄청 막 텐베거를 칠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근데 보통 국내에서 어떤 기술이 나와서 실제로 야전에서 사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기술 중 몇몇 가지는 실제로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서 텐베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 레이더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온 거고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햇섭이라고 하는 그 음식물 관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나사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방산 업체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해 주신 사이버 뭐 정보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부산물이라 해서 좋을지 부산물이라는 모르겠지만 약간 민간 쪽으로 뭔가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혜택도 원래 있었던 방산 업체가 많이 누렸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그렇지 다른 않아요. 업체니까. 예. 예. 근데 예. 대신에 이제 방산 쪽에서 이런 쪽이 잘 가고 있으니까 이쪽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은 민수용으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열리겠구나 네.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쪽이 알파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제 볼 때 지금 그런 쪽에 볼 수 있는 게 드론 관련 게 있고 드론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올해 다 안 좋은 섹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수용 드론도 올해 굉장히 예, 안 예. 좋았고요, 사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 정보전 쪽을 사실 굉장히 좀 주목하고 싶은데 네. 이쪽을 보통 민수용어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내 경쟁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예.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좀 약간 주먹구구식이나 휴리스틱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했다면은 이제는 갈수록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더 선호되는데요. 네.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쪽 이제 의사 판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통칭해서 부르고요. 네네. 근데 이런 쪽에서 가장 좀 대표될 만한 회사들이 이제 팔란티르나 C3.ai 같은 회사들인데요. 네. 이런 회사들의 근간이 사실 다 약간 완전 정보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오신트라는 첩보 기법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신트라 하면 예전에 휴민트는 인간 정보라는 거, 그러니까 간첩이죠 한마디로. 네. 네, 그런 것처럼 오신트는 오픈 소스에서 이제 첩보를 뽑아내는 그런 기법들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법들이 꽤 유용하게 이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 나무를 숨길 거면은 숲에다 숨기는 게 좋은 것처럼 최근에 워낙 버즈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냥 그 버즈 데이터 사이에서 이제 그냥 숨기고 싶은 것들을 그냥 풀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북한에다가 어떤 제재를 뚫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 그냥 정상적으로 무역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재를 우회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냥 무역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뭐 하나를 살짝 숨긴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업노말리티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같은 경우를 잡아내는 건 결국 인간은 절대로 못 잡아내니까 이게 먹히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럼 인간이 못 잡아내면 이제 컴퓨터 가지고 잡아내겠다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오신트라는 개념입니다. 아, 예.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회사인데 이 회사들은 좀 서스피시어스하다 해가지고 이제 좀 조사할 분을 좁혀가지고 실제로 제재를 잡아낸 경우, 제재 이제 위반을 잡아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이제 기술들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에서도 분명히 통용이 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비즈니스 경쟁이 전쟁이란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보전 측면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법들이 분명히 이제 비즈니스 운영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꼭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이 아니더라도 원래 좀 선구자들은 잘 못 갈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이 아니더라도 꼭 다음번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딱지를 달고 나온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쪽을 좀 봐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쪽이랑 드론 쪽. 네, 드론 저는 쪽.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방산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네네네. 그렇죠. 사실 오히려 네. 네. 사실 그 방산이라는 게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기술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그 기술들이 이제 민수로 나와서 풀렸을 때 진짜 알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네, 뭐 정리를 해보면 그냥 방산에 관련돼서 지금 좋은 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20년 동안 S&P 지수보다 지금 그 아웃퍼폼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다만 그리고 좀 나쁜 점은 아까 전쟁 관련돼서도 이게 뭐 폭등하는 주식은 아니다.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수요자가 또 국가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웃퍼폼 할 거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여기서 관련된 그 기술이나 비즈니스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드론, 두 번째는 지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얘기 주신 네네네. 거죠? 정부 쪽. 예. 네, 저는 이 중에서는 사실 후자를 좀 더 좋게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규제가 있냐면은 네. 도심에서 결국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그렇죠. 강합니다. 네. 네. 근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쪽은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쪽이 분명히 꽤 주요한데 요즘 이런 분석은 많이 하지 않나요? 국내에서도 뭐 빵집 어디다 만들고 하는 거 다 이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막상 저는 이제 본업이 이쪽이기 때문에 좀 네. 다 써보는 편인데 네. 써보면 생각보다 적절한 솔루션은 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은. 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미국 주식 사관학교에서 미국 주식을 연구하시면서 2023년에 첫 출연이신데 방산주를 사실 네, 가지고 오셨고 예, 그 이유를 예. 쭉 들어보면 네. 굉장히 2023년 시작을 불확실하게 보신다는 인상이 확 들거든요. 엄밀히 알아보면 그냥 네.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스터디를 좀 예. 그러니까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저한테 불확실한 거죠. 예, 내년에 확실히 이 시장이 뭐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니까 일단 이런 좋은 섹터를 보는 건데 방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근데 방산이 미국 쪽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관계들 때문에도 그렇고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 사실 세계적으로.
사실 방산하면 또 한국도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제로 현대로템은 세계에서 가장 탱크를 잘 만든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탱크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몇 대나 실제로 만들고 불리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운용을 하고 많이 만들어야지 규모의 경제 성립을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군축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인메탈 같은 굉장히 큰 이제 방산주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런 곳에서 탱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 어, 많이 안 최근에 많이 안 만드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기도 오래 걸리고 예, 예. 유지 보수도 막 그렇게 잘 기대하기 안 되고. 어려운데 예, 예.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특히 한국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약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대규모 육전이 날 걸로 확실시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나더라도 해전이나 약간 공중전이 공군, 나기 마련인데 한국은 무조건 대규모 육전이 날 거라고 확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역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그걸 자국 생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사실 그래서 수출. 네. 그렇게 사간 거는 사실 우연이 아니고요. 네. 네. 지금 서방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 중에서 그 정도 대규모 수출을 수주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의 그런 이제 현대로템은 물론 이제 민수용 부분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방산주로서의 현대로템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좀 어디서 진화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사실 굳이 따지면은 이제 서방권이나 비서방권을 그냥 나눴을 때 둘 다 해서 이제 무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무장을 확충할 때 탱크를 많이 사야 한다면은 사실 현대로템이 거의 유일한 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게 보통 속된 말로 이제 약간 한국이라서 너무 약간 좋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잘 만들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이 아무리 뭐 탱크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전투기랑 뭐 그런 팬시한 기술들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육상 전투에서는 탱크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방산주도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 방산주들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저희 방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 한 두세 개만 좀 이렇게 로키드 마틴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이제 노스먼 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네. 보통 전함을 많이 만들고요. 예. 레이시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미사일을 많이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회사라서 네. 다 만듭니다. 네. 전투기를 빼고 모든 걸 거의 다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여기서는 일단 저는 사실 최근에 제너럴 다이나믹스 자체는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30%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그 섹터 가장 높고요. 네. 예, 그러면 진짜 방산주에 투자하고 싶으면 ETF나 아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을 좀 배분해서 네네네. 쭉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포트폴리오로 사는 게 좋겠네요. 네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리밸런싱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 근데 뭐 실제로 ETF를 이제 포트폴리오 받아서 이제 쫙 조사를 해보면은 네. 실제로 그 투자 아이디어랑 생각보다 별로 연관이 없는 주식을 많이 담고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TF를 살 때는 사실 사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네. 분산 투자가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분산의 언제나 약점은 이제 내가 가진 투자 아이디어 외의 것들을 사게 되는 것인데 이런 특히 부분들 방산 ETF가 그렇네요. 네네, 딴 거는 방산이, 좀 안 그런데. 네, 방산이 아무래도 좀 회사가 많을 수가 없는데 ETF는 회사를 많이 담아야 되다 보니까 네. 분명히 그 차이는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한 회사도 꼭 방산만 안 하고 다른 것도 하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예. 보잉을 지금 계속 말씀을 안 드리고 예, 있는데 예. 보잉도 사실 전투기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다른 말씀을 걸 안 워낙 드리고 많이 있는데, 네, 만드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민항기 섹터가 보통 크고 이제 네. 미국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약간 방산주가 어마어마하게 약간 규모가 클 거라고 생각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 실제로는 이제 한 50빌리언에서 150빌리언 사이에 다 분포를 합니다. 메이저 회사들은. 네. 근데 얘네들 그럼 다 합치면은 시총이 얼마나 되냐 하면 네. 애플도 안 됩니다. 네. 대충 얼마부터 비슷한 수준이고요. 오늘 알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오늘, 이야기 예. 또 좀 집중적으로 네. 들어봐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